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 영상 보시면요. 출석할 때는 평소와 달라 보이지만 오늘 재판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오늘 대법정에서 열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른 3층 중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대법정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취재진이 몰리기 때문에 큰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래도 대법정 말고 중법정과 법정이 좀 바뀐 거죠. 그렇게 재판정을 바꿔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취재 기자들의 눈에 띈 장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중법정에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대법정에 왔을 때도 굉장히 좀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약간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 대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법정에 들어설 때도 사실 저렇게 어디 앉을까 이제 물어보고 나서 가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법정이 바뀌면서 좀 혼동이 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최명성 변호사와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사이에 앉아서 재판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고개를 좀 푹 숙이고 뭔가를 받아 적기도 하고요. 또 지우기도 하고 좀 과거에 이제 재판이 길어졌을 때 보통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할 때 지루하게 되면 저녁쯤 돼서 이렇게 지루한 표정을 졌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조금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취재진의 증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뭐 메모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그런 모습 보였던 것처럼 메모하고 그림 그리다가 지우개똥 다시 지우고 지우개똥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있다는 거, 선고 공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알겠죠. 굉장히 네. 마음이 좀 심란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뇌물죄 혐의가 인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자동으로 박 전 대통령 뇌물죄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재판 이제 구속 기간이 길어지니까 심정처장 아무래도 예전보다 오늘은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멀끔한 모습으로 출석은 했는데 취재 기자 물어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앞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났고요. 굉장히 그래도 지친 모습이 좀 역력하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60대 지금 중후반의 그 노인이지 않습니까? 고령자이기 때문에 돋보기도 쓰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뭐 안경이라고 법정에서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앞에 이렇게 주어진 서류 같은 것들을 안경을 쓰고,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전에 당대표 시절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때 모습인데 출입할 때도 박 대통령 안경 낀 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당연히 노안이 왔을 텐데 돋보기라든가 이런 것들 낀 적은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리고 아마 염색이 안 되니까 흰머리도 뭐 당연히 더욱 많이 났을 것 같고요. 올림머리에서 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보다 훨씬 뭐 거의 100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소에는 주로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최명성 변호사랑 얘기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기도 했다, 이런 지금 목격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탄핵이 됐던 날에도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웃는 지지자들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날이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보통 이제 일부러 여유를 좀 보이는 거죠. 더 사실 속으로는 좀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과연 오늘 이재용 전 부회장의 재판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할 텐데, 그럼에도 최명성 변호사와 같이 웃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도 주고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스스로 좀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잡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어차피 다 기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럴 때 너무 초조하거나 뭐 이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마 최명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니까
뭐 선고 잘 나올 거다. 그럼 우리도 이제 괜찮다. 하다못해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아마 했을 거고. 그거는 뭐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늘상 하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희망을 주는 것.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아마 보고 환하게 웃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좀 추측은 되네요. 네, 뭐 오늘 저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인데요. 네. 네. 맨 처음에는 유영하 변호사만 오직 믿는 모습들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탄핵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교도소 갈 때도 유영하 변호사가 다 하고 뭐 뒷바라지를 오히려 유영하 변호사가 한다고 할 정도로 예. 네.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최명선 변호사에 대해서도 좀 의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는데 최명선 변호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을 좀 잘 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좀 최명선 변호사 앞에서 좀 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삼성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임원 3명을 뇌물 공여죄 등 관련 법규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10월쯤 돼서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뇌물죄만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판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뇌물수수, 크게 보면 뇌물수수가 있고요. 제3자 뇌물수수, 그리고 제3자 뇌물요구. 사실 법이 뭐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 뇌물이 그 뇌물 같은데 좀 다 다릅니다. 뇌물수수는 정유라 승마 지원, 제3자 뇌물수수는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이고요. 제3자 뇌물요구는 또 SK 또 K스포츠재단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뇌물이기 때문에 저 세 개 공통적으로 돼 있는 쟁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 이건 공통적인 건데요. 차이가 하나씩 있어요. 일단 저기 보시면 정유라 승마 지원이 있죠. 뭐 말 블라디미르 나오고 비센트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로 돈을 보낸 정유라 승마 지원은 77억인데 저건 단순 뇌물 수수입니다. 네. 저기서의 쟁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 그렇죠. 즉 비덱스포츠, 정유라 여기가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이 공모했느냐 이게 중요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뭐 경제 공동체다, 공동지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 거 보시면요,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저기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삼성에 돈 준 거 16억. 예. 미르 K재단 역시 삼성 204억. 그다음에 롯데 K스포츠 재단에 준 게 70억. 저거는 이제 롯데에서 돈을 줬다가 나중에 청와대 K재단 쪽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저건 이제 왜 제3자 뇌물수수냐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이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로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하는 거고 저기서의 쟁점은 역시 대가성인 뇌물이냐 그다음에 플러스 제3자 뇌물수수이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예. 네. 마지막에 보는 제3자 뇌물 요구. SK가 K스포츠 재단에 좀 89억 원. 구조는 제3자 뇌물수수랑 같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SK 같은 경우는 돈을 실제로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K재단 측에서 요구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요구 이 혐의만 있는 것이고 SK의 최태원 회장은 기소가 되지 않았죠. 예. 돈을 준 게 없으니까. 예. 롯데 신동빈 회장은 돈을 줬으나 반환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된 거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반환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중에 전부 다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뇌물이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건 다 동일한데 문제는 단순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공모관계 입증, 그다음에 제3자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의 입증, 이 추가적인 요건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일부가 유죄가 되고 일부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죠. 개별적인 거에 혐의로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형량이 높게 됩니까? 금액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단순 뇌물수수든 제3자 뇌물수수든 법정 경우 똑같고 양형들도 동일한데
액수가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액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액수로 보면 이제 K재단, 미르재단은 제일 크군요. 큰데 죄의 어떤 형태란 태양으로 보면은 그 단순 뇌물수 정유라 승마 지원이 더 중하게 볼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거 완전한 제3자한테 돈이 들어간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정유라 독일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모관계를 입증을 한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실제 그렇죠. 돈이 통장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최순실이 받아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유죄가 예. 나온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공모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받은 것을 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오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204억보다 작지만 실제 형량에 있어서는 저 단순 뇌물수수가 가장 높게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전부 다 유죄가 그렇군요.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이 혐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와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본인의 주머니로는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차 국민 담화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저 부분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에서도 아마 나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저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오늘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여러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도 등장하고요, SK도 등장하고 여러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청문회 때 기업 오너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강요하지 않았고 우리 그룹한테 좀 지령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80억 그 금원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당시 왔던 계획이나 얘기가 상당히 부실했고 또 그 돈을 전해달라는 방법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들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롯데와 SK는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거나 주지 않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반환은 했더라도 뇌물수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줬으니까. 예. 그다음에 욕을 해서 저쪽에서 거절을 했어도 어쨌든 욕을 강요를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야 빨리 줘. 이것만 해도 죄가 성립되고. 강요군요. 강요. 뇌물 요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SK 같은 경우에는 뇌물 요구가 들어가는 거죠. 최태원 회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SK에서 줬다고 하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옆에서 신동민 부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거죠. 기소가 안 된 상태죠. 안 됐죠. 왜냐하면 안 줬기 때문에. 안 줬기 때문에 줬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재판을 받죠 지금. 그런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K재단 측에도 나중에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고 돌려받지 않은 것보다는 죄가 약간 약하죠. 그래서 아마 구속을 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기소 형태로 처리가 된 거죠.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정말로 궁금하게 되는데요. 저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맨 밑에 금액을 총계를 내놨는데 네. 총 592억, 실수령액 367억. 이게 무슨 뭐 월급 얘기 같고 세금 떼고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요구한 건 이만큼인데 실제로 건너온 돈은 367억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과연 이게 얼마가 인정이 되고 얼마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참 궁금한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롯데 쪽에 돈을 뭐 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관여를 했고 또 알고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천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제가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뭐 지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롯데 말씀하셨지만 롯데 제대로 돈 냈는지 확인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그걸 또 돌려받도록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문제에 대해서
다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기업 오너들하고 독대를 할 때 그때 말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승마 지원 요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우리 이제 간접 증거로 인정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변호사분들한테 여러 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뇌물죄는 당사자들만 알잖아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두 사람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한 다리를 걸쳐서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 증거로밖에 채택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선고에도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 당시 어떻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 당시에 그러니까 탄핵 선고가 있는 당시에는 이 뇌물죄 관련해서는 선고가 이제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죄는 자체는 그 당시에 쟁점이 아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개 정도로 유형을 나눠서 했을 때 뇌물에 대한 것도 그 당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에 탄핵 심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수사 중이고 이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사도 끝나지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1월 중순인가 그 탄핵 청구 범위를 바꾸면서 뇌물죄를 빼버렸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때 뇌물 해야지 뭐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시간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뇌물죄를 빼버렸어요. 아예 심판 청구 범위에서. 그러니까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뇌물죄.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빼고도 결국 탄핵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10월에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형사 책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과 탄핵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특히 뇌물과는 아예 탄핵에서 빠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뇌물은 형사의 탄핵은 형사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재판적인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죠, 두 개는. 네, 이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개입 지시 혐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이 재판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신정수 차장 이 유죄가 오히려 뇌물죄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근데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부분은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때 헌재 결정문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만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거라든지 법정 출석 거부한 것 이런 것들을 헌재가 이례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라는 그 이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대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와 관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부분도 블랙리스트 재판도 앞으로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죄가 나온 거죠.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박 전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는 국정 기조였다. 그러니까 보수를 신봉하는 사람에서 이제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 이게 뭐 형사 재판의 어떤 유죄 판결에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재판부의 저는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블랙리스트,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지난번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 1심 재판부는
이 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하거나 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밝혀진 바 없다라고 해서 그쪽에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 특검에서 얘기한 대로 만약 2013년 9월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러한 이 전반적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우파 세력들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한 언급을 포괄적인 큰 틀에서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증거로 분명하게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했다라고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진술을 하겠습니까? 네. 이럴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분명하게 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딱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 내지는 방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면서 유죄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건 이제 판단이 상당히 저는 많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가장 늦게 시작해서 가장 늦게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결론 나온 것에 영향을 받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네. 집중하지 않습니까? 뇌물은 이번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 난 결과가 그 뇌물이 그대로 미칠 확률이 전 100%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 뇌물은 어차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쌍으로 연결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얘기, 뭐 최준실 공모 얘기 이게 다 쟁점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심리를 다 했기 때문에 결과가 동일할 거라고 제가 보는데 블랙리스트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공모한 거 없어라고 했기 때문에 한 80% 확률은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지만 나머지 20%의 변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실장 공범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실장 여기에 심리와 집중하지 그 위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김기춘 실장과의 관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약간 다르다는 거 쟁점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김기춘 씨 요 라인에 대한 것들을 특검이 만약에 다른 증거들을 입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내놓는다고 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 뻔했는데 결국은 안 나오게 됐다고요. 뭐 지금 건강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 조서를 그냥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동안에 발언 검찰 조사받을 때 조서 내용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인정하겠다. 인정한다. 왜냐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받고 내가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그거 그냥 증거로 채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 전 실장 말고 뭐 모철민 전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신 지금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 나왔던 것 중에서 이게 형사합의 30부에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재판부였는데 그때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왜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위법사항이 있니 없니 이런 걸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이 좌파를 배제하고 보수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게 그 요약하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진보 정부가 만약에 이제 진보를 표방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우리나라 보수단체 하나도 지원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고 해서 그러면 보수만 지원하고 진보는 다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 보수는 보수 마음대로 하고 진보는 진보 마음대로 한다? 이게 과연 헌법의 가치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판부에서 뭐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형사합의 22부죠. 거기서 재판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고요.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형사합의 30부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논리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국정 기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기조인데 대통령한테 그걸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런 식의 일종의 그
뭐 박 전 대통령이 혐의에서 빠져나갈 만한 논리를 만들어준 걸 지금 다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